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서 미래와 상생 그리고 협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북한을 향해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취임 2달 만에 열린 임명식에는 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취임식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광복절인 만큼 일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 대통령 발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동반자가 일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일 외교 기조가 상생과 협력, 여기에 좀 방점을 찍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마당을 같이 쓰는 동반자, 이것은 의지를 표현을 한 것이고 그다음 셔틀 외교 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실행을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이 말은 G7 정상회담 때 그 한일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말입니다. 나왔던 말인데 어쨌든 첫 번째로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잘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 네. 근데 실행이 앞으로 될지가 문제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과 그 오부치 메모 이후에 상당히 그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뭔가 중간에 하나 핵심 현안이 생기면은 굉장히 양국 관계가 또 멀어지고 긴장이 돼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셔틀 외교를 처음 했거든요. 네. 고이점이 총리하고. 그런데 셔틀 외교를 하다가 독도 문제가 불거져서 양국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네. 그게 이명박 정부까지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위안부 문제하고 일제 강제 노역한 분들 그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배상 문제. 그것이 또 안 좋아졌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역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아시다시피 축창과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일 관계는 처음에 이렇게 어떤 좋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발생을 하는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굉장히 악화되는 그것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대일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이 다음 주 방해를 앞두고 나온 메시지라 더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양자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찾는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한 이 대통령 의지 상당해 보여요, 대변인님. 그렇습니다. 그 지난 G7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시바 총리를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셔틀 외교의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고 이번에 그 실행적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미국의 정상보다 먼저 한 적이 몇 차례는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예.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일본의 그 이시바 총리를 만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광복 60주년 또 그 한일 국교 정상화,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 이것은 우리와 일본 두 나라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게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또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한일 관계를 풀고 왔다. 이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을 방문해서 갖는 정상회담은 나름의 의미가 한층 더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대남 확성기 문제도 다뤄볼 테지만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 기조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유화 정책의 제스처인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시대착오적이고 뜬금없다라고 평가합니다. 흡수 통일한다고 했었던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체제를 존중한다. 물론 체제를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는 체제는 첫째 대화의 대상이다라는 네. 그런 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실제로 수많은 도발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네.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균형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눈 감아 버리는 것이 이른바 진보 정권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북한이 거기에 화답할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벌써 3번의 정권에 걸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까지 이게 다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입장과 전략을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또 9.19 군사합의 복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수천 번을 9.19 군사합의를 이미 위반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그냥 복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40개를 20개를 고정 확성기를 철거해 버렸는데 네. 북한은 2개인가를 철거했다가 1개는 그냥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장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조치에 화답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어제 담화에서 허망한 개꿈 꾸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적인 적대 세력이다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들은 청문회에서 주적이라는 말도 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북 인식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북 정책입니까? 저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북한 측이 화답하길 바란다 이런 바람도 전했는데요. 평론가님,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광복절 메시지를 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8.15에 메시지를 낸 것이 처음이라고 해요. 네. 처음인데 북한은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조국 해방의 날 이렇게 부르는데 이 80周年 됐으니까 이제 특별한 메시지를 냈는데 메시지 내용은 주로 러시아와 관계된 거예요. 그렇군요.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 관계가 계속돼야 된다. 이거 우크라이나에 파병도 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뒀지 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정상회담도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잘 맞았잖아요. 맞아 떨어졌는데 나중에 하노이에서 노딜 이 얘기 있고 나서 다시 이제 흩어졌는데 트럼프 2기가 들었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그때와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를 동포라고 불렀죠.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적대적 국가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핵무기가 그때보다 더 완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좀 어떤 협상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해서 계속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때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악당 같은 것이 돌아왔으니까 김정은 그리고 거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중요한 그 연설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빼고 러시아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김여정 부부장도 어제 남한이 뭘 하든 개의치 않고 관심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우리 정부의 이런 대북 유화 조치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상당히 고조되어 온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불신의 벽도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선제적으로 해보겠지만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단계적으로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9.19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도 예. 선제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지금 한 번에 돌려놓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고 그 후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를 보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남북 간에 지금 군사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 왔던 것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발동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렇지만 또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점도 우리 정부에서는 또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저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두고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거한 적이 없다면서 남측의 개꿈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내놨는데요. 이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에 우리 군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항상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던지 간에 그것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남 확성기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고작 한 대 이거 철거를 한 거 가지고 우리 군이 조금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 아니냐. 현상이 있었고 그걸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전 지역의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단계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 그래도 우리 군은 이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대변인님? 군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은 관측된 현상을 그대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발표한 것처럼 군에서 관측했을 때 북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그 국민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이제 철거하고 북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대북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북도 호응해 온 게 있습니다. 상호주의가 그때는 이미 작동이 된 거예요. 네. 우리 접경 지역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내보낸 그 귀괴했던 그런 그 소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제적 조치가 북의 일정한 호응을 이끌었고 지금은 이 접경 지역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되찾았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취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를 포기했다. 이런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북에서 뭐 우리가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포기할 의사가 없다, 철거한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계들 속에서 남북의 신뢰가 쌓이고 그 관계들이 그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이게 취임 2달 만에 열리는 행사인데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행태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국민 임명식 이렇게 했는데 취임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임사만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국민 임명식을 한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똑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사만 했지. 그렇군요. 또 별도로 그 국민 임명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출직인데 왜 임명을 합니까?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행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어떤 그 지지층을 좀 결집을 하는 명분은 지금 국민 통합이지만은 실제로 된 거는 지지층들만 하는 반쪽이 돼버렸거든요.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고 그 보수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불참을 하고 대통령 가족들도 불참을 하고 시도지사들도 다 불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불참 이유는 8.15 사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그 보수 진영 안에서는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 광복 80주년을 일종의 정권이 사유화를 하는 거예요. 광복 80주년이면 정권의 것이 아니잖아요. 현 정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80명이 임명장을 준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이라서 80명이 임명장을 준다는 건데 그게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폭염, 그다음에 그 폭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수만 명을 동원을 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그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형식을 취했는데 그것이 전체 국민을 통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돼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명식에 보수 진영 인사들은 대거 불참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해서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도 대거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광복의 기쁨과 순국 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날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려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고 전국 곳곳이 침수와 산사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헌정질서상 취임은 선거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기념일은 권력 과시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광복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그 역사적 의미를 개인 정치 이벤트로 덮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참하겠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반쪽짜리 임명식이다, 셀프 대관식 예산 낭비라는 야권의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야권에서는 공세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뭐 선출을 해주시고 국민이 임명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 행사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도 사실상 지금 뭐 협치, 통합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행사에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전략적으로도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 행사에 불참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뭐 협치라든지 또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쩌면 야권이 더 명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략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비하거나 또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참석을 하고 그에 맞는 협치와 통합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했더라면 저는 정치적으로 더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꺼낸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 이 발언을 두고도 후폭풍이 거센데요. 어제는 국민의힘과 의례적 악수는 할 수 있겠으나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 대표 태도가 오늘 반쪽 취임식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1인당 GDP가 $300였다고 합니다. 지금 35,000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 차가 7,000대 정도였대요. 지금 2,600만 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력 순위가 포브스 기준으로
뭐 인구, 그다음에 GDP, 군사력 해서 세계 6위가 됐습니다. 예. 이런 일은 전 세계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든 광복 80주년은 이것은 정말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각자의 기여를 가지고서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개인 이벤트로 지금 만들어버린 이런 것이죠.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톱 그 제목이 반쪽에 그친 실용과 통합이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서 좋게 표현해 준 것이고요. 실제로 협치 사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가 유일한데 그건 국민의힘이 양보해서 네.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협치도 없었고 초기에 잠깐 신용 내는 것 같았었던 인사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전교조, 민변, 민노총 그리고 범죄자들 옹호하는 그런 인사, 그런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광복 80주년을 이렇게 사유화해서 하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고 참석을 한다? 그렇게 되면요. 부당한 권력이 부당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참여를 하면 그건 역사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대장동 사건 변호인 8명이 무려 8명이 청문회가 필요 없는 요직에 임명됐어요. 공직을 변호사비 대납의 그 수단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통진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신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전횡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국민 통합이다, 우리가 실용하고 있는데 왜 야당은 안 오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오늘 오전 0시 8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미소를 띠고 작심하듯 발언을 이어간 조국 전 대표, 이 과거 이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비판을 야당이 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5년 동안 재판을 하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갔다가 33%를 채우고 지금 나왔죠. 네. 나왔는데 나와서 하는 첫 메시지 중에서 어떤 국민에 대한 뭐 미안함이나 국민에 대한 유감은 없습니다. 또 사면권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특히 처음에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그 진보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진보 성향의 법대 교수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고마워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특히 이 미완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출소를 해서 정치를 할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은 사법 처리를 다 받았다. 그런데 사법 처리가 과하다. 이렇게 해서 검찰권 남용의 본인이 상징적 인물이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을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대법원까지 다 확정 판결을 했어요. 네. 확정 판결을 했으면은 법원까지 다 그 무시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법원의 그 판결까지도 무시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웅동학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아직 환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문제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떤 국민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이 이 사면권자, 그리고 탄원서를 써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어떤 식으로 나갈지 좀 짐작이 됩니다. 네, 조 전 대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뜨거운데요. 언제쯤 정계에 복귀하게 될지, 지금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오늘 새벽이죠. 예. 조 전 대표가
대국민 간단한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 입장 이런 부분들을 간결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또는 비방 모두를 안고 정치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이제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김선민 권한대행의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그 부분을 대폭 줄여서 올 뭐 10월, 11월 정도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지금 이제 이런 벌써 노름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또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미리 먼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든 조국 전 대표는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행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단순히 그들만의 그 잔치에 그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사면 복권에 따른 조국 전 장관의 행보, 민주당에서도 셈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이 경찰에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께 사죄드리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정리한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새벽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사과는 했지만 혐의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보좌진 휴대전화라는 입장은 여전히 같으십니까?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인 차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차대한 비위로 판단했다며 제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관련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지난 주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11일에는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당일부터 연이틀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과 보좌관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해 미공개 정보의 주식 거래 이용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휴대폰을 착각해서 들고 갔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이춘석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차명 거래는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쨌건 나오면서 취재진들이 그거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렇죠. 타협하는 모습을 봤는데 보좌진의 휴대폰을 잘못 갖고 들어갔다. 아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변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믿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이재명 정권이 검찰 수사권은 결국 기어이 이제 다 박탈시킬 모양입니다. 추석 전까지 다 끝내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대부분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선 현장에 가보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못 믿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네. 너무 일이 과중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너무 늘어져요, 시간이.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 다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 역량에 있어서도 검찰이 했던 것만큼 지금 경찰이 못한다라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떠맡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도 걸려 있고 국민들이 정말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수사력을 보여준다면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경찰이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담 수사팀도 한 25명 규모로 이미 꾸린 상황이고 강제 수사로 나아가서 압수수색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혐의 당사자인 지금 이춘석 의원도 빠르게 소환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소환 조사에서 이춘석 의원이 뭐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증거물이라든지 또는 관련 또 참고인들의 진술까지도 합쳐서 수사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경찰의 수사를 못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신속하게 또 강제 수사력까지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방향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치권 소식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처음으로 이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4시간여 만에 조사가 종료된 이후 특검 측과 김건희 여사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사 조사에서 소회 밝히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좀 어떤 내용으로 밝히셨는지. 오늘 진술 거부권 죄송합니다.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윤석열 의원이랑 소방 여부에 대해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자수서 관련해서 여사 입장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구속성 듣고 싶은 말씀 청구하시겠나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부당 선생님 몇 달? 예, 특검에서 쟁점 사항을 짚었는데 이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집중 추궁을 했고 김 여사 구속심사에서 이른바 결정타로 전해지는 고가의 목걸이는 묻지 않았다고 해요. 이 조사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나름의 특검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한 혐의는 크게 3가지 혐의입니다. 그중에 이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소위 서희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 기소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특검은 기소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단서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들이 충분히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2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당 선거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대선 때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받았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네. 또 그 이후에 공천 개입이라고 해서 22년도에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이 기소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뭐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구속이 될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구속되고 난 이후에 첫 조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그 적응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진술을 거부했을 수 있고 또는 진술을 더 한들 지금의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다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기가 또는 방어권을 더 확보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호인들과의 상의 끝에 진술 거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있는데 아마 첫 번째 수사에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특검의 조사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6개 플러스 알파의 혐의 중에서 이제 불과 한 4-5개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18일 날 추가 소환에 응할지 여부, 그다음에 응한다면 그 추가 소환에서는 또 어떤 진술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제 검찰 조사 도중에 변호인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 검찰 조사 도중에 했다고 하면은 검찰에 가보니까는 아마 검찰이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서희건설 회장이 그 진술서를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니까 본인도 어떤 뭐 중형이 좀 예상이 됐겠죠. 예상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변호인들에게 본인의 이제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토로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상 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지만 보통 부부를 같이 구속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 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현을 한 것이 다시 살 수 있을 건데 저는 저 이야기를 뭐 본인은 안타깝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들을 때는 국민들에게 좀 어떤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 전에 지지층들에게. 지지층들에게 이 상황까지 된 것을 어쨌든 본인 책임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인 부부 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틋한 정 이것을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 밖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11일 민주당 항의 방문 당시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법사위원회 요구에 대해서 피감기가 아니세요? 구치소장의 개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다 뺀 거 아니에요? 마이크 시절부터 해서. 장난하세요, 송 과장님? 그 본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방송 설비를 특별히 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이에요. 예산안 제가 확인해요. 결산 심사도 제가 할 거고. 근데 교정법에 잘랐습니까? 법무부에서? 아니잖아요.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소장님, 자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저희가 놀러 왔어요. 연담이 놀러 옵니까? 소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자, 이거 나중에 보세요. 네, 저희가 뭐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 저 자리에 있었을 구치소장이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의 항의 방문 이후에 3일 만에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 인사를 냈습니다. 3일 만에 상당히 전격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강제인치가 실패했는데 그게 구치소장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팀까지 가서 의자까지 통째로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 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느냐 그것이거든요. 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단독 접견을 허용해 줬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목욕이나 뭐 운동을 따로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줬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특혜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따지러 갔다가 이제 뭐 저렇게 막 호통치고 그러다가 사적인 보복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법치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정말 저 구치소장이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공무원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호통치고 며칠 있다가 저렇게 날려버리고 하는 것이 공직자들한테 알아서 기어라. 우리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제 법치 사회가 아닌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을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어졌던 예우를 모두 박탈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점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존중받을 만한 모습인지 이 부분은 전 국민들께서도 다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강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 절차에 대해서 사실상 무시하고 지금 수사도 그리고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다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했던 어떤 예우라든지 아니면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당연히 국민들께서 물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뭐 변호인 접견도 지금 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얼마든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없애는 모습들은 당연히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당연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안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부 병원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갑과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적절한 조치냐 아니냐 갑론을박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수갑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가 있겠죠. 일반 그 수용자들에게 채우는 이유는 어떤 뭐 도주 위험이나 아니면 자해를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우는 것인데 과연 전직 대통령에게 그 수갑하고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해서 어느 실효성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실효성은 거의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되면 국민을 또 그 편가르게 하는 그 수단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접견실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특검의 소환에 계속 응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했겠느냐. 소환에 응했으면 아마 그 정도는 파헤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전자발찌를 착용도 안 시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보복 비슷하게 하는 게 되는데 서울구치소장 이번에 전보된 서울구치소장은 저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이 위협을 받을 때 아니면 수용자가 자해를 하려고 할 때 이때 외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이 특검을 압박을 해서 강제로라도 끌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그 대신 다른 특혜 받는 것이 있는지를 사사치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찾는 과정에서 저런 모습들이 다 노출이 되는데 저게 과연 이 지금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맞는 것인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만약에 뭐 혐의가 있다면 다 그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것과는 본류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화제가 되고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또 특검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죠.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완강한 저항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대변인, 이번 특검 수사에서 당원 명부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번 특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당원들을 가입시키고 그 집단적으로 가입된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일정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건진이라는 그 건진법사, 소위 건진법사와 네. 그 통일교의 이인자라고 하는 윤모 씨와의 그 문자 내역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몇 명이 필요하냐, 10,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을 당원 가입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이 당원들을 집단적으로 가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시키기 위해서 또 상당한 또 자금을 또 풀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 권성동 23년도에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가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자 김기현 의원 쪽으로 집단적으로 이 힘들을 쓰려고 했던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 명부 전체를 다 압수해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특검에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그 제출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떤 당과 정당과 특정 종교의 유착관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이런 부분들은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가장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전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년도에 그 신천지 또는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대선 경선이 왜곡됐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확인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전 국민 검열이나 다름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 때도 전환기 씨가 10만 명을 자기가 가입시켰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허풍입니다. 전당대회 때마다 뭐 몇 명을 가입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정말로 일정한 사람들을 가입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권유해서 입당을 했다 그러면 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강제적으로 입당을 시켰을 때 그게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정말 이것을 법대로 수사하려면 강제로 가입시켰다라는 어떤 정황이나 증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과 뭐 돈이 오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입니다. 이제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간에 정말 국민의힘이 당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 이거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인데 저희 그 당협에 당원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명단에. 이 명단 볼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요. 당협위원장과 사무국장 딱 2명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헌법과 법률에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은 비밀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 명부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어떻습니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는데 15개 수사 대상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이 돼 있고 수사다 인지한 것은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사할 수 사실상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다 내놔라. 그것도 야당의 당원 명부를 다 내놔라. 이렇게 되면은 누가 국민의힘에 가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입당했던 사람도 탈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네, 저희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환기 씨가 배신자 구호를 외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징계가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냐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징계 중에서는 그렇지만 가장 낮은 수인 경고로 하자.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일단 경고로 하고 전과도 없고, 그다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에 재발 가능성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고. 앞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려진 징계는 경고입니다. 징계 수위가 수직 하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된 걸까요? 뭐 대명도 아니고 뭐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이게 경고가 나는데 근데 윤리위 안에서 경고도 과하다 이렇게 주의 조치만 내리자. 그러니까 일종의 기각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를 이제 여상원 그 위원장은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배신자라는 구호를 본인이 먼저 외친 게 아니고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댔어요. 이유를 댔는데 저는 이 결정이 오히려 좀 이 지금 자범을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이게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명을 한다거나 해서는 또 새로운 그 풍파가 일어나요. 네. 그런데 전환길 씨가 그렇게 이 새로운 풍파를 일으키면서 중심에 서 있을 그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가포장이 돼 있어요.
전환길 씨 지금 파문이 가포장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제명이나 이렇게 하면 더 이게 그 본질과는 다른 부분이 전당대회를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마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환길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환길 씨는 징계 결과에 친한파를 몰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환길 씨의 이런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강력한 징계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국민들에게 그게 저희 당의 인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봤지만 그 자리에 소명하러 나가는 자리에서도 거기서 내가 뭐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그게 뭐 우리 뭐 전환기 TV 뭐 시청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계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또 지금도 그런 이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보수 정통 보수 야당의 전당대회에 저렇게 흙탕물을 끼얹는 것을 계속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제가 그 윤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3분의 2가 이제 외부위원으로 돼 있고 비공개입니다. 윤리위원장만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부에 있는 위원들이 너무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좀 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런 좀 그 나름대로의 해석과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전환기 씨는 정말 이제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 비상계엄과 탄핵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전환길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든든한 야당을 기대하는 여당에서도 좀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 중인데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 전환길 씨의 징계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렇게 경미한 징계를 할 바였으면 차라리 징계를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볼멘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같은 정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뭐 이른바 찬탄파와 그리고 반탄파의 메시지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같은 정당에서 저렇게 너무나 180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보실 때도 좀 의아한 모습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에 단결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더욱더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